평생 고물을 주우며 세 딸을 키워낸 81세 최만복. 큰딸 정희는 서울 강남에서 의류 도매상으로 성공했습니다. 만복은 낡은 작업복과 찢어진 모자를 쓰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당황한 정희는 재빨리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정희는 만복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장 구석으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손님들 보는데 이러시면 오해하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만복은 낡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계세요. 손님 상담 끝나면 제가 나갈게요. 건물 계단 구석에 앉아 30분을 기다린 만복.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딸을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을 때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10,000원짜리 3장 30,000원이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노. 그럭저럭에 제가 정말 바빠요. 정희는 시계를 쳐다보며 서둘러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복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또 오시면 어떡해요? 손님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사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내가 뭐 어쩌라고 다음엔 택배 오셨다고 해요. 정희의 차갑고 짜증 섞인 대답.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배 오셨다고 해라. 딸이 아버지를 택배라고. 만복은 손에 쥔 30,000원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시청 버튼,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제 사연 시작합니다. 고물 더미 속의 하루. 충북 외곽의 낡은 고물상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만복 고물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81세의 최만복은 새벽 5시마다 일어납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고 등에는 지게를 메고 다닙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만복은 골목을 누빕니다. 버려진 종이 상자, 녹슨 철판 조각, 깨진 가전제품까지 그의 눈에는 모두 돈으로 보입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만복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폐지 더미를 정리합니다. 한번 다녀오면 트럭 짐칸이 고물로 가득 찹니다. 폐지 한 묶음에 500원, 고철 1킬로에 200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벌이를 가늠합니다. 오늘은 2만원쯤 되겠네. 만복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오전 8시쯤 되면 고물상 마당으로 돌아옵니다. 마당에는 철판과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만복은 그 사이를 오가며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쓸만한 것과 버릴 것,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5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손에 익은 일입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면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 만복아, 요즘 같은 세상에 고철이 무슨 돈이 되냐? 옆 고물상 노인회장이 농담처럼 던집니다. 그래도 버리는 건 내일이여. 버려진 게 내 밥줄이니까. 만복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고철값은 해마다 떨어지고 한 달 수입이라야 겨우 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할 틈이 없고 생각할 틈이 없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혼자 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딸 셋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큰딸 정희는 서울에서 의류도매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강남에 사무실도 내고 제법 큰 규모로 장사를 합니다.
둘째 미라는 지방 공무원 남편을 만나 아파트 단지에서 잘 살아갑니다. 부녀회장을 맡아서 동네에서 체면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막내 지은은 시골 읍내에서 슈퍼 알바를 하며 겨우 살아갑니다. 남편 춘배도 일용직 노동자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로 듣는 말은 늘 같습니다. 만복은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사실 섭섭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로서는 다행이니까요. 야, 만보가 요새 딸들은 찾아오냐? 노인회장이 묻습니다. 가끔씩 오제. 바쁜 기라. 만복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지만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깊이 묻지 않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웁니다. 마당 한쪽 그늘에 앉아 물과 함께 먹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고철을 분류하고 폐지를 묶고 팔만한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등은 굽고 허리는 아프지만 손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복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해가 기울면 노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야, 만복아, 내일 보자. 그래, 조심히 들어가소. 만복도 트럭 짐칸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털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한 기여. 만복은 스스로에게 되냅니다. 저녁이 되면 작은 방으로 돌아옵니다. 라면 하나에 김치 한 쪽, 그게 저녁 식사의 전부입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녁록의 불티가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불티처럼 타올라도 쟤만 남는구려. 만복은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립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소. 걱정 말고 편히 쉬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고 만복도 까만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는 참 젊었지. 만복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혼하고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만복은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티처럼 살아야지. 불은 꺼져도 연기는 남는 법이요. 만복은 중얼거리며 라디오 볼륨을 높입니다.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복의 삶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버려진 것들을 주우며 혼자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들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롭지만 견딥니다. 쓸쓸하지만 버팁니다. 그게 만복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라디오를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만복은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내일도 힘내자, 만복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고물상 마당에 쌓인 철판 더미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만복은 눈을 감습니다. 며칠 후 점심 무렵 노인회장이 고물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만보가, 만보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노인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립니다. 만복은 철판을 분류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노? 무슨 일이요? 야, 만보가, 너 그 창고 땅 말이야. 산업단지 들어선다더라. 노인회장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라. 충북 남해동 일대 산업단지 개발 확정이래. 보상금이 몇백억씩 나온다더라. 만복은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허허, 나 같은 노인네한테 그런 복이 오겠냐? 그건 다 큰 땅 가진 사람들 얘기여. 아니요. 너 창고 땅도 개발 지역에 들어간다니까. 노인회장은 신문 기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남해동 117번지부터 238번지까지라고 나왔잖아. 너 창고가 몇 번지요?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창고가 180번지였나? 그래, 맞다. 180번지. 정확히 개발구역 아니요. 노인회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얘기로는 보상금이 평당 500만 원은 된다더라. 너 창고 땅이 몇 평이요?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한 5천 평쯤 되나?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인디 정확히는 모르겠네. 5천 평이면 평당 500만 원만 쳐도 250억이고 1000만 원 나오면 500억이요. 노인회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복이 어디 있겠노? 신문에 나온 거 다 헛소리여. 야, 이 사람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라니까. 노인회장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만복은 그저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나 하자고. 그런 소리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노인회장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라. 그날 저녁 만복은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산업단지라.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만복 고물상 맞습니까? 한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디 누구시노? 만복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시청 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최만복 씨 맞으십니까? 맞는데. 무슨 일이요? 남해동 산업단지 개발건으로 토지 보상 안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공무원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최만복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남해동 180번지 토지, 현재 창고 부지로 사용 중이시죠? 맞소. 그런디 그게 왜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예정이라 확인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만복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498억 7천만 원.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요? 네,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토지 면적과 시세를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공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소?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 처리 후 한 달 이내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만복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름을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만복. 서명을 마치자 공무원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금 입금되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가 떠나고 만복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498억이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물을 주우며 살아온 인생, 한 달에 60만 원 벌기도 힘든 살. 그런 만복에게 500억 가까운 돈이라니. 그날 저녁 만복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내게 온 게 하늘 뜻이라면.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딸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때우던 딸들. 이 돈으로 진짜 가족의 마음을 알고 싶구나.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엔 버려진 고물처럼 살아볼란다.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아. 만복은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찢어진 모자, 낡은 운동화. 이 옷 입고 딸들 찾아가 볼란다. 돈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난한 아버지로 말이여. 만복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진실한지 만복은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고물 더미 사이로 은은한 빛이 스며듭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옷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여기저기 찢어진 모자, 밑창이 달아해진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좋아, 이 모습으로 가는 거요. 만복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복 씨, 오늘은 왜 그렇게 낡은 옷을 입었노? 일하러 가는 길이요. 만복은 짧게 답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15,000원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산과 들이 지나갑니다.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어떤 얼굴로 날 맞을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큰딸 정희는 어릴 적 아버지를 가장 잘 따랐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철판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효도할 거요. 그때 정희가 했던 말,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정희가 성공한 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만복은 지하철 안내판을 봤습니다. 강남.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영무원에게 물어 표를 샀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걸어 큰딸 정희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정희 패션이라는 간판이 번쩍이는 건물 2층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매장이 보입니다. 옷걸이마다 고급스러운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정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손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만복은 한참 서서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컸구나, 정희야. 마음 한쪽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복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만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희는 만복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장 한쪽 구석,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몇 년 만이냐? 그래도 연락을 하고 오시지. 손님들 보는데 이러시면 오해하잖아요. 정희는 주변을 힐끗 살폈습니다. 손님 2명이 만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아버지세요? 옷차림이 좀. 소곤거리는 소리가 만복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 계세요. 손님 상담 끝나면 제가 나갈게요. 그래, 알았다. 밖에서 기다릴란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계단 구석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복은 낡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정희의 남편 동수가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동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날씨 좋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동수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왔습니다. 만복은 커피를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화장, 고급스러운 옷차림. 예전 고물상 마당에서 뛰어놀던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먹겠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정희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만복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총 30,000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만복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노? 그럭저럭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요. 정희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 예약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정말 바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할게요. 그래, 바쁜 거 아는데. 너 일이나 잘해라. 만복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는 인사를 하고 재빨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동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또 오시면 어떡해요? 손님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내가 뭐 어쩌라고. 다음엔 택배 오셨다고 해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만복의 귀에 꽂혔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배 오셨다고 해라. 만복은 천천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간판, 번쩍이는 불빛,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만복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000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돈입니다. 니는 참 살림 잘한다. 효도도 딱 담가 맞춰서 하네. 만복은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만복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정희야, 네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철판을 가지고 놀던 모습,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 아버지, 나 커서 아버지 효도할 거요. 그때 정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한 정희는 가난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아버지, 기름때 묻은 손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창피한 겁니다. 만복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만복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모자, 기름때 묻은 옷.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지.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딸, 큰딸 정희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3만 원, 그게 딸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값어치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만복은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 미란이 사는 곳, 작은 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미란이 사는 아파트는 단지 입구부터 깔끔했습니다. 조경이 잘 된 정원, 반듯하게 세워진 놀이터, 깨끗하게 정리된 주차장. 만복은 경비실 앞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딸 보러 왔소. 105동 1502호. 아, 미란 씨 댁이시군요. 들어가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걸어 105동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아주머니들이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만복의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미란이는 어떨까? 둘째 딸 미란은 어릴 적부터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말하지 않았고 부모 참관 수업 날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오길 바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만복은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미란아. 아버지요. 인터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아버지? 미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볼라 왔지. 아버지, 요즘 왜 또 이런 복장이세요? 일하다 온 기라. 문 좀 열어줄래? 아버지, 이웃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잠깐만 얼굴 보자. 아버지, 오늘은 좀 곤란해요. 남편 친구들이 집에 와 있어요. 그럼 밖에서라도 보자꾸나. 다음에 오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미란아. 아버지,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만복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 미란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미란의 웃음소리.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만복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만복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미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만복은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 처마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베란다 난간 밑,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 만복은 그곳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복은 손바닥을 펴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비는 참 따뜻하구나.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근디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갑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15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집, 따뜻해 보이는 거실,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하지만 그 안에 만복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란아, 니는 언제부터 아버지가 창피했노? 만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란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면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던 미란,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말을 흐렸던 미란. 그때도 알았습니다. 미란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미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공무원 남편을 만나고 부녀회장이 되면서 체면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 체면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만복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옷이 젖어들어와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만복의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만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소. 걱정 말고 가시오. 만복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고맙소. 주민은 뛰어가며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우산을 받쳐들고 다시 15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는 행복하냐?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게 행복인가요? 아버지를 외면하는 게 잘 사는 건가요? 만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만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딸, 둘째 미란의 진짜 마음도 확인했습니다. 체면 앞에서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막차를 타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 오는 밤 만복은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만복은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내만 남았네.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지은은 시골 읍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춘배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살아갑니다. 지은은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춘배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만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은이라도 봐야지. 만복은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만복은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갑니다. 1시간 후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사는 곳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입니다. 만복은 천천히 걸어 지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잘 있었냐? 아버지, 왜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은 만복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지은은 방석을 펴주었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냉장고, 낡은 밥솥, 헌 이불이 개켜진 한쪽 구석. 가난하지만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지은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녁으로 먹으려던 라면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괜찮다. 나 배 안 고프다. 아니에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지은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지은은 만복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손은 괜찮으세요? 저번에 전화하셨을 때 손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괜찮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파스 사다 드릴게요. 지은은 만복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마디. 지은은 만복의 손을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 좀 줄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일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라면이 끓어올랐습니다. 지은은 냄비를 들고 와 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너도 먹어야지. 저 배 안 고파요. 아버지 드세요. 만복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큰딸에게서 받은 3만 원, 둘째 딸의 차가운 문, 그리고 지금 막내가 끓여준 라면.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니요, 뜨거워서 그래. 만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은의 남편 춘배가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그래, 왔다. 어서 오세요. 제가 고기 사올게요. 오늘 장인어른 오셨는데 라면만 드시면 안 되죠. 춘배는 재빨리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라면으로 충분하다.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춘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좀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착한 사람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만복은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부부. 너희들은 없어도 따뜻하네. 그게 진짜 부자요.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요. 20분 후 춘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삼겹살 한 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구워 드세요. 고맙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춘배는 계속 만복에게 고기를 올려드렸고 지은은 아버지 잔에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버지, 자주 오세요. 우리 집 좁아도 아버지 자리는 항상 있어요. 지은의 말에 만복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만복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다 가세요. 아니다, 집에 가야지.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지은과 춘배는 현관까지 만복을 배웅했습니다. 만복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과 춘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복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놈은 사람답게 컸소. 지은이는 진짜 우리 딸이여. 만복은 아내 사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딸하고 둘째는 돈에 눈이 멀었지만 막내는 마음이 따뜻하오. 만복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록의 노래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큰딸의 3만 원, 둘째의 차가운 문, 그리고 막내의 따뜻한 라면. 그래도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요.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딸과 둘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애들이 진짜로 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0억 가까운 돈, 그 소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복은 알고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며칠 후 만복은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판을 분류하고 폐지를 묶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무렵 노인회장이 달려왔습니다. 만복아, 뉴스 봤냐? 뉴스. 노인회장이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뉴스? 너 땅 보상금 나온다더니 진짜 확정됐다. 뉴스에 나왔어. 노인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만복에게 보여줬습니다. 뉴스 제목이 크게 보였습니다. 충북 남해동 산업단지 개발 확정. 보상금 총 2천억 규모 지급 예정. 기사 내용에는 보상 대상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만복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동네에 다 퍼질 거요. 조심해라, 만복아. 노인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후 2시쯤 만복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뜨고 급했습니다. 며칠 전 차갑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제. 아버지, 그 땅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서류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죠? 혹시 도장 찍은 건 아니죠? 정희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3만 원 쥐어주고 빨리 돌아가라던 딸이 이제는 서류를 걱정합니다.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다. 다행이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빨리 보내주세요. 시간이 중요해요.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미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미란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도 급했습니다. 며칠 전 문도 열어주지 않던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달콤했습니다. 그래, 미란아. 아버지, 뉴스 보셨죠? 축하드려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문 밖에서 떨던 만복을 외면했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그 땅 서류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렇지. 서류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괜찮다. 내가 잘 보관한다. 아버지,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제 남편이 공무원이라 이런 일 잘 알아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미라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복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물상 마당에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큰딸 정희와 남편 동수, 둘째 미란과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만복은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구석으로 밀어낸 딸이
이제는 달려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노? 중요한 일이라 바로 왔어요. 미란도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문도 열어주지 않던 딸이 이제는 웃으며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네 사람은 만복의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서류 어디 있어요?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보관해 드려야죠.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아버지.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왜 언니가 보관해요? 제가 큰딸이니까 제가 해야죠. 언니는 서울에 있잖아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맞아요. 두 딸이 서로 말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가족을 위해서예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정희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시죠?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미란도 만복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은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3만 원을 주며 택배 취급하던 정희,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비맞게 했던 미란. 그 딸들이 지금은 만복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내가 걱정되어서 온 거냐? 만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엔 왜 문도 안 열어줬노? 만복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와서. 손님? 내가 너한테 손님보다 못하냐? 만복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희야, 너는? 만복이 정희를 봤습니다. 너는 며칠 전 나한테 3만 원 주면서 뭐라 했지? 아버지, 택배 오셨다고 하라고 했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만복은 두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서류 가져가는 게 맞아요. 미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큰딸인데 내가 해야지. 정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서울에 있잖아.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해. 너는 아버지한테 문도 안 열어준 주제에. 언니는 아버지한테 3만 원 준 주제에. 두 딸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만해라. 만복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두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가라.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혼자 방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얼굴 다 봤다.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벽장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최만복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딸 최지은에게 상속합니다. 만복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영록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만복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이 올랐습니다. 며칠 전 비 맞은 것이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지만 만복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만복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일을 하다가도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철판을 옮기다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노인회장이 걱정했습니다. 야, 만보가 얼굴이 왜 그래? 병원 좀 가봐라. 괜찮소? 감기 기운 좀 있을 뿐이요. 하지만 만복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눈은 힘없이 풀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만복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저녁록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불티처럼 타올라도 쟤만 남는구려. 노래를 들으며 만복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라디오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미란아, 이 말을 듣고 있겠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너희한테 하고 싶었다. 만복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버린 고물을 주워 살았다.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 정희야, 너는 나한테 3만 원 주고 택배 취급했지. 미란아, 너는 비 오는 날 문도 안 열어줬지. 지은아, 너는 달랐다. 냄비 하나로 라면을 끓여주고 내 손을 주무르며 걱정해줬다. 그게 진짜 부자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인생이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부자 인생이다. 만복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이 돈 잘 써라. 너 같은 사람이 가져야 제대로 쓰일 거다. 정희야, 미란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녹음을 마치고 만복은 라디오를 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소?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만복아, 일어나라.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회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디오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복아, 정신 차려. 노인회장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물상 마당에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만복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 늘려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고 과로와 노안이 겹쳤습니다. 의사가 노인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디 계십니까? 딸들한테 연락해야 합니다. 노인회장은 만복의 휴대폰에서 딸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맞습니까?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미란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정희와 미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만복의 심장 박동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후 3시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자 심정지.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15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와 미라는 만복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만복의 손에는
낡은 라디오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회장이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란도 다가와 만복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시골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희와 미라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은도 왔습니다. 남편 춘배와 함께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만복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아직 주름이 없던 얼굴. 장례식이 끝나고 유골은 화장되었습니다. 아내 곁에 모셔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변호사 한 명이 막내 지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지은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명 소속 변호사 김성우입니다. 최만복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유언이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미란이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왜 왔어요? 내가 왜 못 와? 두 사람은 지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변호사와 세 자매, 그리고 춘배가 모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최만복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만복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남해동 180번지 토지 보상금 총 498억 7천만 원은 전액 막내딸 최지은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자식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왜 막내만 받아요? 미란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증을 받은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만복님께서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만복이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라디오였습니다. 이 안에 녹음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만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라디오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만복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지은은 라디오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문을 나가고 세 자매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미란도 지은을 봤습니다. 언니들 괜찮아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복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고물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만복 고물상이라는 글씨. 지은은 간판을 새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트럭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새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도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빛난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길을 그대로 따라다녔습니다. 폐지를 줍고 고철을 모으고 버려진 것들을 주었습니다. 남편 춘배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인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상금 500억은 지은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두고 고물상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 큰 돈을 놔두고 이런 일을 하냐? 춘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로 평생을 사셨잖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지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언니 왜 왔어요? 나 가게 정리했어.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류 도매상 접었어. 그리고 봉사단체 만들었어. 봉사단체요? 응,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 옷 기부하고 생필품 나눠주고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버려진 사람들 돌보는 거야. 정희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이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언니. 지은이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도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나왔어. 언니, 나도 변했어. 부녀회장 내려놨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봉사 시작했어. 매일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드리고 청소 도와드리고. 언니,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잘하려고. 미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석 달 만에 만난 두 언니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모습, 돈을 쫓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일에 같이 모이자.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언니. 세 자매는 다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은은 고물상 마당에서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아버지의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저녁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저녁록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불티처럼 타올라도 쟤만 남는구려. 지은은 노래를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손, 기름때 묻은 옷, 따뜻한 미소. 아버지, 이제 고물더미 속에서도 빛나요.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500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물상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철판 더미, 폐지 뭉치, 낡은 트럭. 모든 것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요. 라디오에서는 아버지의 녹음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상금으로 뭐 할까? 글쎄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 생각이 있어요.
고물상 하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센터 만들고 싶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고물 주우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쉴 곳도 만들고 무료 급식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춘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가을이 왔습니다. 지은은 만복센터를 열었습니다. 고물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쉴 수 있는 방, 무료 진료소.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참 좋구먼. 밥도 맛있고 쉴 곳도 있고.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와 미란도 센터를 도왔습니다. 정희는 옷을 기부했고 미란은 청소를 도왔습니다. 세 자매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은은 센터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며 올라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노? 우리 지은이가 만들었지. 참 맛있구먼. 어르신들이 웃으며 국을 마셨습니다. 지은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버려진 것도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빛난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고물상 마당을 덮어갔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노래가 흘렀습니다. 불티처럼 타오르던 사랑, 그 사랑은 제가 되어도 영원히 남는다는 노래.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최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0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평생 버려진 고물을 주우며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가진 것보다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것, 3만 원도 아까워하는 딸과 냄비 하나로 라면을 끓여주는 딸, 문을 닫아버리는 딸과 아버지 손을 주무르는 딸. 누가 진짜 효녀였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체면과 돈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의 낡은 옷차림이 창피해서,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족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아픈 손을 주무르는 그 작은 손길, 문을 열어주는 그 마음입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진 것도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빛난다.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리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자리, 사랑의 자리 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500억보다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